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캄보디아가 최근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범죄 관련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40%, 많게는 6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38년간 권력을 장악했던 훈센 전 총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이 각종 불법 수익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킬링필드 그리고 국가 붕괴를 경험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훈센의 장기 집권은 안정을 가져다 준 시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의 소굴로 전락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위 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가자지구 공격을 일시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1단계 휴전이 발효된 지 9일 만인데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과 무기고 등 약 20곳을 공격한 뒤에 휴전 협정 이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군을 공격해 휴전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핵심 목표인 하마스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을 투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대해 미국의 마약 밀매 퇴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금을 받고도 코카인 잎 생산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불법 마약 수장으로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페트로 대통령은 문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있다면서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21세기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좌파가 집권했던 볼리비아에서 대선 결선 투표 결과 기동 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인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는 8월 1차 대선에서 득표 1, 2위를 차지한 파스 후보와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소속 키로가 후보 간의 맞대결로 펼쳐졌는데요. 1차 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후보가 탈락하면서 외신들은 이번 대선을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파스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해 5년간 볼리비아를 이끌게 됩니다.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꾸리면서 다카이치 총재가 예정대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당은 오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내일 총리 지명 투표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양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하면 231석으로 과반에 근접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도 다카이치 총재가 신임 총리로서 참석하게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 중남부 지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선 가을 학교 축제인 홈커밍 기간을 맞아 총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마 돌아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그 네. 계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6일 전화 통화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바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언변에 다시 설득된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온 건데 네. 그 결과 17일에 열렸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대부분 넘기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휴전 조건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집어던지면서 이 지도를 보는 게 지겹다. 돈바스 지역 전체를 푸틴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에 의해 파멸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얘기를 그대로 전날에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걸 반복한 셈인데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기면 그 대가로 남부의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부를 양보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요 돈바스도 넘기고 남부의 2개 지역도 다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완화된 조건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고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현재 4분의 3 정도를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를 전부 넘겨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7일 회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휴전안에 소극적이니까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슬슬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회담 직전에 푸틴 대통령과 전격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두 정상이 이제 2주 안에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압박하는 쪽으로 지금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토마호크 지원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본전도 못 찾고 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감언이설을 비롯한 푸틴 대통령의 말기술이 다시 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네. 푸틴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협상을 주도한 나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내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수세기 동안 꿈꿔온 중동 평화의 위대한 성취라고 불렀다. 이렇게 자랑을 했으니까요. 이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푸틴 대통령이 이런 아첨을 비롯해서 극적인 순간 활용, 지연, 허세, 자랑, 헛소문 퍼뜨리기, 멜라니아 영부인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공작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도 막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막으면서 지금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한 뒤에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평화협정을 위해서 점령당하지 않은 영토를 넘길 계획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네, 좋지 그렇습니다. 않은 쪽으로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미국엔 왕관이 없다.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최대 도시인 뉴욕, 그리고 LA와 시카고 같은 미국의 2,600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No Kings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700만 명이 참가했다라고 조직 위측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날 시위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민주주의 억압, 반이민 정책,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 셧다운 뭐 이런 것들을 고루 비판을 하면서 미국엔 왕관이 없다, 왕은 없다, 억만장자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문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도 그리고 최대 도시인 뉴욕뿐만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했던 LA, 군대를 투입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시카고, 포틀랜드 이렇게 야당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도 이번에는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이 노킹스 시위와 관련해서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지칭하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위가 벌어진 18일에 인공지능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20초 분량의 합성 영상을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채 전투복을 입었어요. 킹 트럼프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몰면서 반 트럼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량의 갈색 오물을 투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과 야유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킹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요. 이틀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이번 시위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대파 보복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또 좋지 않네요. 네. 다음 키워드가 again 2019.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 시점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갑자기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북미 정상이 만날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거랑 관련이 된 인사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셉 윤 대사대리가 26일쯤에 물러나고 후임으로는 케빈 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지금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김 부차관보가요. 지금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계 인사입니다. 그래서 또 의회 인준은 정식 대사는 받아야 되는데 대사대리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부임하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행사인데 대사 대리를 갑자기 교체한 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물론 조셉 윤 대사 대리가 바이든 정부 인사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분석도 네네.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김 부차관보가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점이 더 찍힙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한할 때 혹시 북미 정상이 추진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CNN은 18일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어렵긴 하겠지만 김 위원장 만나고 싶다. 그래서요.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전망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만남을 제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9년에 판문점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얘기가 없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갑자기 초청 메시지를 올린 뒤에 32시간 만에 만남이 성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아무리 깜짝 만남이라고 해도 이렇게 뭔가 실무 계획을 좀 미리 좀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죠. 실무 계획은 지금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북미 간의 공식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받는 걸 거부했거든요. 결국 답신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오간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일이 그러니까요.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정식으로 주한 미국 대사 지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같은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인물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12월에 바로 주 포르투갈 미국 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 일본 미국 대사로 일찌감치 지명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을 하지 않고 있고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집권 1기 때도요.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 군사령관을 아, 주한 미국 그렇군요. 대사로 발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첨단 기술, 내수 부양, 그리고 인사.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오늘부터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줄여서 중전회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대회가 눈길을 끄는 건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5년마다 공산당 당대회를 여는데 그 사이사이에 통상 7번 중전회를 개최합니다. 이 중에 4번째 전회를 뜻하는 사중전회가 당의 거시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 좀 눈길을 이제 끌게 되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중심 내용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지금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중국이 연 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임금 인상 같은 내수 부양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고 최고위급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군 서열 3위, 5위 다 숙청됐거든요. 이 후임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됩니다. 중앙군사위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 10여 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지도부가 좀 많이 교체되니까 시 주석의 후계 구도를 점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후진타오 전 주석이 1999년 제15기 4중 전회에서 또 시 주석은 2010년 17기 5중 전회에서 각각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이 됐었는데 이후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2025년이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이 떠오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오션스 11 2025. 영화 같은 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9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네. 4인조 괴한들이 침입해서 보석류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범인들이 개장한 지 30분 뒤인 9시 30분쯤에 침입을 했어요. 심지어 무슨 우와. 되게 밤에 올 것 같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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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네. 닫은 다음에 네. 아닙니다. 문을 열고 개장하고. 있었는데 하자마자 아.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전시되어 있는 아폴론 갤러리에서 보석류를 4분에서 7분 만에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네. 지금 경찰이 보석을 훔친 4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석류 9점을 훔쳐갔는데 그중에 한 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회수가 됐습니다. 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된 보석이 나폴레옹 3세 황제의 부인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입니다. 부서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왕관이 원래는 다이아몬드 1,300여 개,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되어 있는 굉장히 호화로운 다이아몬드가 1000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반짝거리는 왕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머지 8개는 가져간 거잖아요. 지금 네. 프랑스 문화부가 이 도난당한 보물 8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네. 여기에는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했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18세기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범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요.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갔습니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외벽에 사다리차가 걸쳐져 있거든요. 네. 범행을 한 뒤에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가 박물관 2층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동 절단기를 가져와서 강화 유리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왜 경고음이 울릴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4분에서 7분 만이니까 아마 울려도 그 경비원이 대처가? 왜 오기까지는 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의아한 건 네.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일 비싼 14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도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리 경찰청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외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루브르 측이 절도 사건 때문에 하루 휴관을 했습니다. 문 열자마자 들어간 분들 그러게요. 많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퇴장 조치가 됐고요. 이걸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위에 얼마나 또 많이 줄을 서 있었겠습니까? 네. 이 일에서 좀 박물관 안팎으로 혼잡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작년에만 방문객 900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몰리는 곳이고요. 네. 유물과 예술 작품이 3만 3천 점 정도가 전시돼 있는데 내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건 극히 드뭅니다. 1911년에 관리인이 모나리자를 훔쳐갔는데 2년 만에 돌아온 적이 있고요. 네. 마지막 내부 절도가 발생했던 시점이 1998년이었는데 당시에 작은 풍경화 한 점만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보물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좀 충격이 프랑스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너무나 대담한 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다음 키워드 느려지지만 깊어진다. 사람의 인지 기능, 기억력이라던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20대 중반 이후 서서히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다들 네. 뭐 실감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뭐가 깜빡깜빡하고. 예. 그런데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해봤더니 네. 육체적인 반사 능력이나 속도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네. 인간의 종합적인 정신 기능은 오히려 중년 후반인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뭐 기억 용량,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16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물론 빠른 속도랑 민첩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감정 조절, 신중한 판단, 리더십 같은 복합적 정신 능력이 최정점에 이르는 게 더 나이 들어서라는 건데 네. 성실성은 65세 무렵에 최고치, 정서적 안정성은 75세, 인지 편향 제어력은 80대까지도 증가 추세를 보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총괄해 보면 55세에서 60세 사이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가장 조화롭게 발현되는 시기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면 지능이 떨어져라는 오랜 통념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두려워하긴 하는데 오히려 기대할 만한 지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나이 든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네, 않다. 네, 네. 좀 잘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The Shutters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조율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미국과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시기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응등부담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에 대한 과세 등 형평성을 따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발 자동차 관세 여파로 최대 수출국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7% 넘게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을 16% 넘게 늘며 6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9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5.3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설악산은 진눈깨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강원도 높은 산지엔 1cm 안팎의 첫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결해 봅니다. 한상재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이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남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이 소식 전하면서 KF-21 전투기 관련 내용 보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 관련 뉴스를 전하지 않아 왔는데요. 네. 지난 18일자 콤파스 신문은 일면 하단부에 성남 아덱스 2025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 USB 기술 유출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양국 협력 관계는 최대 위기를 맞는 듯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언론의 KF-21 전투기 사진과 거기에 따른 보도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또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전투기 J-10C 이런 전투기 4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산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협약에 뭔가 치명타를 안겨주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동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인도네시아의 사정을 감안해서 네. 기존의 1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 원을 삭감해 줬는데
또 거기다가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기술자들도 검찰에서 풀어주면서 인도네시아를 달려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대통령 정부는 KF-21 전투기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라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도입해서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예. 갑자기 이번에 중국산 J-10C 전투기까지 나타나서 다수의 전투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경쟁시키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점점 더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KBS 라디오 같은 인도네시아의 공영 라디오 방송 LLE라고 합니다. 라디오 리퍼블릭 인도네시아는 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스기오노 외무부 장관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기술 협력을 포함한 MOU를 양국 간에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북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나 잠수함 건조 등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 이전까지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든지 얼어붙었던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인도네시아가 중재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이고 네. 중재는 중재로 좀 구분을 해서 외교 관계를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준비하셨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 이스라엘 선수단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아서 참가를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5일까지 자카르타 아레나 지난 아세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선수단에게 인도네시아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자유롭고 주권적인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다가 팔레스타인에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을 보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제 축구 경기에 이스라엘 팀 출전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국제 이 스포츠 경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이 된다면 인도네시아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축구연맹처럼 올림픽 같은 다른 국제경기 유치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 강성 이슬람 선교 단체들은 이스라엘계 교류를 일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개적으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팔레스타인과의 유대 관계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아파 이슬람의 대부 국가인 이란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이란과 가까이 지내는 북한과도 교류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논블록 제3세계 국가 및 국제 이슬람 연맹 지도국가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외교 정책에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대북 관계 그리고 대중 외교 및 경제 교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대 앙코르 제국의 영광과 번영을 경험했던 캄보디아가 어쩌다 이 범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인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또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캄보디아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현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나오신 이유가 이제 올여름에 네. 마침 또 캄보디아를 그러게요. 예, 다녀오셨어요. 네. 취재차는 아니시겠지만 네. 예.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다녀왔고요. 아, 예. 수도 푸놈펜에 주로 있었고, 푸놈펜에서 이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깜퐁츠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하루 정도 다녀왔고요. 당시에 그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경과 가까운 깜퐁츠낭은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깜퐁츠낭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양국이 이제 극적으로 휴전을 해서 네.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양국 간 충돌이 생겨 좀 긴장감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싶네요. 가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가보니까 뭐 태국 상점이 문을 닫은 거 외에는 일단 그 수도 푸놈펜은 좀 평온한 편이었고요. 그렇군요. 국경 지역과 가까운 깜퐁츠낭 같은 경우에도 휴전이 된 뒤에 가서 긴장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즈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죠. 그렇죠. 태국 총리 패통타진 나와 흔히 통화 내용을 유출을 해갖고 그렇죠. 이거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훈센 전 총리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뭐 태국 총리만 네, 탄핵이 아시다시피 됐고. 캄보디아는 훈센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훈센이 38년간 총리를 지낸 뒤에 장남인 훈 마네트에게 2023년에 총리직을 물려주고, 그래서 권력 세습에 성공을 했고요. 네. 막내 아들인 훈마니는 작년에 부총리가 됐고, 차남도 보면은 훈마니신데 국방부 군사정보국장과 그다음에 육군 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사위와 조카, 뭐 친인척 등이 경찰과 군에서 고위 간부를 지내면서 국가를 완전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훈센 자신도 이제 상원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전히 마쿠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훈 마네트 총리의 섭정 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분석이 있죠. 훈센 전 총리 일가가 그야말로 정치, 군까지 그렇죠.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경제라든지. 그렇죠. 이게 경제 분야를 보면은 지난 40년간 훈센 가문에 부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더라도 네. 훈센 가문이 축적한 부가 드러난 것만 계산을 해도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국제 감시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훈센의 친인척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114개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통신, 에너지, 광산, 제약 등 대기업 지분을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거죠. 훈센의 딸인 이제 훈마나라고 하는데 통신사 지분과 광산 채굴 기업 뭐 사장직을 역임을 하면서 여러 네. 기업에 뭐 또 직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또 훈센 가문이 카지노 재벌이나 부동산 개발업자 딜을 봐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적 이익을 또 이제 얻게 되는 뭐 네. 그런 구조. 그리고 심지어 훈센 가문은 대중 여론 형성과 이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도 심각하게 이제 탄압을 하고 있고요. 네. 훈센의 딸 이제 훈마나가 캄보디아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이제 직접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독립 매체는 굉장히 집요하게 탄압을 어렵겠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의 목소리 같은 이제 매체는 장남인 훈마네트 관련해서 비판 보도를 했다가 네. 훈센이 이제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이제 폐쇄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방송과 보도 면허가 취소가 됐고요. 네. 독립영자신문 뭐 캄보디아 데일리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폐간 조치됐고, 뭐 푸놈펜 포스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친정부 성향 기업에 매각이 됐고, 네. 그럼 뭐 인터넷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 국가 기능, 그리고 경제 동맥 그리고 여론 형성 채널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훈센 일가가 모두 장악하고 뭐 구조적으로 이제 가족이 독재를 하는 그런 체제인 거죠. 네, 그야말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훈센의 나라라고 볼 수 네. 있을 텐데 캄보디아가 그 태국에서
태국과 국경에서 네. 무력 충돌을 했을 때 뭐 여러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카지노 산업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혼센 일가와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태국 정부가 작년 1월에 이제 역사상 최초로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2차 초안을 통과를 네,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법안으로 우리 돈으로 한 연간 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익 을 내고 최대 30%까지 관광객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조치가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이유가 캄보디아가 이제 카지노 합법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184개의 그 카지노 면허 시설이 자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푸놈펜 그리고 태국과 접경지인 포이페, 바베트 그리고 시엠 레아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시아누크빌 네. 여기 이제 다들 이제 집중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전체 카지노 수익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도박이 엄격하게 금지된 태국과 베트남 관광객들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태국 내에 태국이 카지노가 합법화해버리면 합법화되면 그렇죠. 이제 태국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캄보디아로. 예, 타격을 받는 건 이제 캄보디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훈센 가문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카지노 산업을 정치 자금원으로 활용을 했고 뭐 훈센 본인과 친인척들이 카지노 운영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태국의 움직임은 훈센 가문의 경제적 이익에 치명적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훈센이 태국 총리와 통화 내용을 유출을 하고 네. 그래서 정권을 교체시키고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움직임을 매 제동을 걸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게요. 얘기였군요. 그러면 훈센 전 총리 일가가 범죄 조직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훈센하고 훈센 가문 그리고 네. 이제 집권층이 예.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 등에 이제 연계된 초국가적 이제 조직 범죄에 개입한 정도가 매우 깊고 구조적이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의 분석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훈센 가문 직계 가족 구성원이 직접 카지노 운영 회사의 주주로 등재돼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이권은 측근과 후원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사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이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 소속 상원 의원이자 이제 사업가인 리용 팟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훈센의 개인 고문 출신이거든요. 근데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인신매매를 통해서 동원된 노동자들을 이제 학대하면서 또 온라인 사기도 이제 벌이는 거죠. 네. 또 이제 온라인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된 코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른바 훈센의 그림자. 그리고 훈센의 정치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훈센의 고문이면서 현재 그 훈마네트 총리의 또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센의 조카인 또 훈토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금융 서비스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 여러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요. 근데 이 후이원 그룹 역시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또 관련이 돼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아주 만연돼 있고 네. 부패 지수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너무나 심각하네요. 너무 심각하죠. 네. 작년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캄보디아 부패 수준을 보면 네. 100점 만점에 21점입니다. 이제 심각한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부패 순위를 보면 전체 180개국 중에 158위로 조사가 됐고 이 또한 이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범죄 조직들이 원래는 이제 카지노 산업이니까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로 흘러 들어간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 네. 중국계 자본 유입과 카지노 붐이 일면서 네. 복합 리조트나 경제기구 같은 경제특구 같은 이제 사기 산업의 물리적 인프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캄보디아가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그 태자 단지 이제 이런 것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기존 도박과 리조트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네. 범죄 조직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태자 단지 등이 온라인 사기 범죄 소굴로 이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범죄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라든지 배후에 이제 중국이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분석은 일단 주요 배후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프린스 그룹 회장 천주도 중국계고요. 시진핑이 2010년대 초반에 정권을 잡은 뒤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들이 중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수가 없게 된 없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새 거점을 마련을 했고 그런데 필리핀에서 또 두테르트 정권이 이제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또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이동을 한 곳이 또 이동을 한 곳이 이제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비교적 비자가 쉽게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들이 활동했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놈펜 그리고 항구 도시 시아누쿠빌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의 뭐 경제 특구, 네. 카지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대규모 범죄 단지를 조성을 한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캄보디아 전체 경제에서 이 범죄 산업에서 창출한 비중이 상당하더라고요. 꽤 될 것 같아요. 네. 국제통화기금 등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걸 보면 네. 뭐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카지노, 온라인 사기, 장기 매매, 인신 매매 등 각종 범죄 산업이 네.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보더라고요. 이제 국가 재정 기반의 이제 상당 부분을 범죄 산업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네.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부패 구조에 이제 노출도 감소해야 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어렵겠어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범죄 산업 종사자도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사람만 해도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이거 손대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왜 혹시 해피피자 아세요? 해피피자? 아니요. 해피피자라고 네. 이제 해피피자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아유 해피 행복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일반 피자가 아니라 마약이 들어있는 피자가 나오는 식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약하게는 이런 업종에서부터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같은 이제 장기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좀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 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캄보디아 국민들은 지금 그러면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단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캄보디아 그 훈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싫어하는 분위기도 조금 읽을 수 있었고요. 네. 워낙 엄격하게 이제 여론을 통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무엇보다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훈센이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도 푸놈펜을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제 그 의미는 경제에 좀 활력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훈센 집권 전에는 공산당이 이제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잡았었고 네. 그때는 국가 운영을 위한 기반이 모두 철저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 자체를 거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 정도를 학살한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우리 예. 킬링필드 영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의미 있는 경제 성장 수치가 잡힌 것은 훈센이 집권한 이후부터. 그래서 훈센이 38년간 이제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네. 연평균 한 6%에서 7%대의 고성장을 유지를 했고 2023년 정권을 세습한 이제 장남 훈마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6% 정도 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어떤 지세대들의 시위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이제 G세대 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금 이제 계속되고 캄보디아에서 있잖아요. 이제 성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매우 낮고 네. 캄보디아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권의 부패,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워낙 강력하게 이제 체계적인 통제와 네. 그 억압 구조로 이제 대규모 시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네. 만약에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반대 세력과 시위대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정부 활동에 대한 이제 법적 억압 장치를 이제 날로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어떤 강력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생계 위협 같은 대규모 사회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계기가 없다면은 당장에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딱히 없죠. 정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없고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다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팔 같은 경우도 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예. 굉장히 폭발력을 가졌었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동력이 되면은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국제적으로는 지금 국제 사회가 그런 동력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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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회가 캄보디아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휴전을 하긴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잠시 임시로 이제 미봉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봉합된 상태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좀 작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로벌 이슈에서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캄보디아 상황, 지난 여름에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이현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